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또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이라고 하는 회사가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가 손실을 크게 입는 바람에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유명한 초대형 투자은행들도 손해를 많이 보고 주가도 크게 내렸습니다.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빌 황이라는 인물이 주인이고요. 이 회사는 신기하게도 고객 돈을 받아서 굴리는 투자회사가 아니라 그냥 이 빌 황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의 개인 재산을 굴리던 그런 회사였다고 해요. 우리에게 익숙지는 않은데 이게 바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운용사라고 하는데, 오늘 나라 밖의 뉴스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터 시간에는 이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재미있는 형태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재고가 부족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취재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시멘트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도체나 조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 전에는 이 시멘트 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라고 해요. 오늘은 시멘트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이 좀 좋은 모양이에요. 코스피 시장은 0.9%, 코스닥 시장은 0.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또 주요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장은 괜찮네요. 미국장도 좋았었는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장은 자동차의 날입니다. 자동차? 예.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시장의 큰 뉴스를 봐드렸지만 바이든의 정책이 나왔는데, 예.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인프라 외에 전기차라든가 고속도로, 네트워크 이런 곳에 6,120억 달러가 투여됐기 때문에 예.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주식이 좋았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모빌리티 혁명 이런 예. 쪽에 관련된 주식이 좋겠죠. 당연히 대표적인 게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침에 또 미국의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가 나왔는데 3월 판매가 예. 잘 나왔어요. 뭐냐면 글로벌 판매 어떤 기저효과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예. 좋았는데 사실 1, 2월 대비해서도 판매 회복세가 아주 뚜렷했고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예를 들어서 미국 도매 판매가 현대차가 7만 5천 대.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예. 전년 동기 대비 115%, 기아차가 6만 7천 대.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거든요. 3월 판매가요? 3월? 네, 3월이요. 아, 지난달에.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자동차 하면 최근 10일치 동안 코스피가 조정받는 동안에 중소형주는 움직였지만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완성차 주식이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란 듯이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거의 10% 육박 상승을 했었고요. 기아차도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겠죠. 예. 결국 시장은 이번 주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의 어떤 판매라든가 미국발 모멘텀이 섞이면서 지수를 좀 올려붙인 거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의 잠정 시점 발표가 있죠. 그래서 예. 결국 시장 자체는 주인공,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두 주인공의 방향이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지을 예.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부 돈으로 이런저런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전기차 인프라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고, 예. 그게 현대차, 기아차에도 더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 이제 이런 게 작용하고 어제 있다. 미국 CNBC의 현대차 미국 법인장 예.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영어를 다 알아들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 테슬라는 마이너스가 났지만 네. 많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 특히 새로운 연령에 진출하려는 저희 전동화 부분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다 좋은 반응이 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자동차 주식이 오르고 있고 꽤 많이 오르네요. 현대자동차는 한 7%, 지금도 전화 기아차는 엄청 받았습니다. 한 5% 정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2% 남짓 오르고 있는데 오랜만에. 네. 삼성전자 실적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까? 1분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발표하는군요.
이 잠정 실적이라고 그래서 사업부별로 상세한 숫자는 안 주고요. 전체적인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화요일이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다들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자가 실적의 기대 이상이 나와줘야 뭔가 우리가 위를 열 수 있는 예. 실적의 힘이 바탕이 되는 건데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7조 원인데 8조 7천억이요. 시장 컨센서스가 예. 예, 그때 최근에 원래 실적 시즌 다가오면 더 많이 알겠죠, 기자님. 그러니까 좀 뭔가 더 정보가 많아지니까요. 가까워지면 점점 근사치를 맞출 수 있겠죠, 시장이. 그렇죠. 최근에 가장 높은 추정치가 11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조 원을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저희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대략 9조 이상은 다들 컨선이 형성되는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더 올라와 주면 이게 시장에 좀 힘을 보태주겠죠. 근데 과거에 한번 예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 수익률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는 별로 삼성전자의 안 좋았어요. 그렇죠.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예. 아주 잘 나와야지 좋았죠. 최근 예. 20개 분기의 실적 발표일 성과를 보면 예상치 상회한 게 한 14번, 하회한 게 한 6번 정도였는데 예. 여하튼 상회해야지만 주가도 올랐고 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현재 컨센서스는 8.7조지만 예. 한 9조 5천억 정도 나와주면 시장이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숫자의 감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서 반올림에서 10조는 나와야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주가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예,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팔고 네. 뭐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데 네. 이번에 반도체 사업부는 미국의 공장이 잠깐 멈추고 하는 바람에 별로 물건을 못 팔았을 거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도 10조 원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냥 뭐 좋게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소위 구석이 좋아졌다고 하는 체력이 강해졌다고 보는 게 예. 반도체는 말씀 지적하신 대로 좀 부진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IM 사업부라던가 우리 최근에 귀에 많이 꽂고 다니는 거 죄송합니다. 내가 영어가 생각 안 나서 그것도 잘 팔리고 가전도 잘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예. 휴대폰도 TV도 꽤 잘 팔리고 있다 요즘에. 굉장히 선방한 걸로 지금 대략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분위기로 봐서는 시장이 그럼 당분간 삼성전자 실적만 실망스럽지만 않으면 괜찮겠군요. 예. 그렇게 보세요? 저희가 좀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이 저희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실적이 결국 주가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건데 네. 오늘 나온 그 글로벌 판매를 보면 현대차도 상당히 믹스가 좋아졌어요. 내수도 괜찮지만 미국 쪽으로의 반향. 왜냐면 이머징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실적이 괜찮을 거고 전자도 잘 나오면 그래도 위를 향한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네, 저희들도 맞습니다.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좀 불안하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실제 나온 실적을 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 예. 따끈따끈한 의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또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게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숫자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거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나라방 뉴스들 중에 우리 언론들이 잘 안 다뤄준 그러나 중요할 수도 있는 뉴스들이 꽤 있어서 지난주까지 저희 아침에 뉴스 브리핑을 해주신 어예진 기자가 글로벌 리포트도 담당해 주시고 최근에 이 해외 시장의 눈을 좀 밝혀보려고 연구소도 하나 차리셨네요. 해담경제연구소. 네. 앞으로는 어예진 소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 건너 온 소식들, 따끈따끈한 소식들 어예진 소장으로부터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스트리트에서 한 손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네. 한국회 펀드 매니저 빌황이라는 분이 이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다가 주식 투자 실패를 좀 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미 뭐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아실 테니까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JP모건이 이번에 아케고스 사태라고 부르는데 요거로 인한 투자은행들의 전체 손실액이 최대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되는데요. 이게 네. 지금 손실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 아닙니다.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알려진 바로는 빌황이 뭐 5배 정도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 어제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직접 비용들을 일일이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8배 레버리지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와. 이런 기사를 낸 겁니다. 뭐 잠깐 예를 들어보면 빌황이 예. 1억이 있는데 뭐 신용담보대출 이런 거 다 해서 7억을 끌어와서 총 8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 하락, 숏에 베팅을 했는데 네. 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가 실패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두고 업계에서는 빌황이 마진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가는 바람에 네. 마진콜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끔 들리던데 이게 뭐예요? 이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려면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너는 적어도 네 통장에 담보 가치가 이만큼은 있어야 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제한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빌황이 이제 손해가 커지면서 그 약속된 담보 수준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때 은행들이 전화를 합니다. 네. 이보세요. 증거금, 이 담보를 다시 그 수준까지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뭐 이메일이나 메신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데 네. 콜, 아. 이 전화를 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진 콜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독촉 전화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사실 전화로 끝나는 알겠어요. 게 아니죠. 3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 살고 있으면 네. 6개월치 월세까지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월세 안 내도 주인분이 참아주다가 네. 6개월째에 이제 그대로 월세 안 내면 전화 오죠. 오죠. 보증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밀리는 월세를 갖고 오거나 맞습니다. 그런 마진콜이 네. 월가에서도 돈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간다. 이번에 빌황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빌황이 또 다시 전화를 하겠죠. 예. 잠깐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랬는데 좀 기다려준 곳은 손해를 좀 본 거고. 주가가 그동안 내려가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은행들이 이 증거금 밑으로 내려가면 강제 청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됐고 우리 바로 정리할 거야 하는 곳은 손해를 안 보고.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빌려준 쪽이 은행이 한 10조 원 넘게 손해 봤으면 네. 이분은 빌려간 돈이 10조 원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 돈의 8배를 했어도 자기 돈도 한 2, 3조 되는 분인데 네. 한 2조, 3조씩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돈 더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이분의 회사 형태가 조금 특이해서 예. 그런데요.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근데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지금 아케고스 캐피탈이라는 예. 그 빌황 가족하고 친한 지인들의 자산만 이렇게 모아서 관리해주는 예. 패밀리 오피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SEC라고 하죠. 예. 그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를 좀 덜 받는 그런 형태라서 어차피 당신들 돈이니까 당신들이 위험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거는 증권감독원이 뭘 이렇게 규제하고 할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랑은 좀 달라요. 헤지펀드는 뭐 관리 중인 자산이 뭔지 은행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거를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예. 이 패밀리 오피스의 경우에는 관리 고객이 15인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할 의무도 없고. 외국 재벌들 개인 재산 관리하는 펀드 같은 걸 패밀리 오피스라고 불리나 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패밀리 오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2019년 기준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를 따져보니까 예. 하나로 약 7천억 원 정도. 7천조 원. 정도?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하나가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그렇죠. 뭐 돈 많은 분들 많은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거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군요. 네. 가족 사무실이라고 번역은 굳이 되는데 네. 근데 가족들 돈 관리하는 곳 알겠습니다. 예전부터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원이 예. 유럽 왕실의 집사 컨셉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따져보면 우리가 잘 아는 JP 모건 있죠. 예. 이 모건이 패밀리 오피스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분이니까. 네, 1838년에 모건 내 가족 자산을 관리하는 하우스 오브 모건을 설립했는데 예. 그로부터 40여 년 뒤에 그 뉴욕의 록펠러 센터 빌딩 있죠. 네. 그 록펠러 이 석유 왕이기도 하고 예. 정치 가문이기도 한데 자기 가문의 자산을
재산을 전담하기 위해서 직접 운용 인력을 고용해서 록펠러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때 패밀리 오피스란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예. 그 뒤로는 뭐 기업가들이나 정치인이나 뭐 전직 대통령 가문에 전담하는 싱글 패밀리 오피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문의 막대한 자산을 관리해 주는데요. 뭐 투자도 하지만 후손이 재산을 날리지 않고 대대손손 잘 상속하고 보호하고 또 불려갈 수 있도록 지키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보통은 뭐 세금 신고, 부동산 관리, 투자, 상속 계획, 뭐 자선 활동 관리도 하는데 하다 못해서 이 가족 모임 일정을 잡아준다거나 자녀가 있을 집사 거 아니에요. 서비스네요. 예. 네, 자녀가 있으면 그 1대1로 금융 경제 과외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요. 뭐 하다못해 강아지 산책까지 시켜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자면 그 할아버지가 이런 회사를 아예 하나 세워서 그렇죠. 이 회사에 돈 다 집어넣고 네, 여기에 집사도 뽑고 세무사도 뽑고 가정교사 하실 분도 뽑아서 네, 아예 통으로 회사 물려주고 여기를 통해서 집안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소식 좀 하나 보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인데 네. 아마존에 노조가 생긴다? 이런 뉴스가 있군요. 아마존 전체는 아니고요. 예. 지금 미국에 사실 아마존이 정규직하고 파트타임 다 합쳐서 95만 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시설만 800개고. 예. 그런데 이 중에 미국 앨러베마주에 있는 그 버밍엄, 그 외곽의 베세머라는 곳에 위치한 아마존 창고. 여기에 있는 직원 5,800명이 예.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가 1년 전에 막 업무를 시작한 곳인데 네. 다른 곳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방역 조치도 미흡하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면서 예. 지난해 7월부터 주장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원래 저 쇼핑몰 창고 운영하는 곳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네.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바쁘기도 바쁘고. 이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아마존 배송 기사를 인터뷰해서 낸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 따르면 하루 14시간 근무는 흔한 일이고 화장실 갈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병에다가 소변을 보기도 한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느냐 했더니 배달 차량이 경로를 벗어나거나 3분 이상 정차를 하면 회사에서 자동 보고가 돼서 전화가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싣고 다니다가 트럭에 싣고 다니는 분들도 네. 중간중간에 쉴 수도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아마존이 그걸 믿냐, 우리 사실 잘 챙겨주고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렇군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존 뭐 전체 노조 설립도 아니고 아마존의 여러 운영하는 창고 중에 한 곳에서 노조가 생긴다는 건데 네. 이게 왜 중요해요? 일단은 아마존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시가총액도 3위고 직원 수로만 따져도 2위 규모의 기업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첫 노조 설립인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 예. 전 세계의 노동 인력만 따져도 13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소속이. 네, 예. 이 결과에 따라서 그 전체 노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우리 지금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존 국민 투표가 아니냐, 오히려 노조 설립을 자극할 수 있지 않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여기 아마존 지금 노조 설립하려고 하는 곳이 철강이나 광산 노조 오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진행되는 이 배세모 창고 직원의 약 85%가 흑인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인종 역량 강화라든지 평등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또 지금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 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노조 설립 지지하는 분위기라서 예. 미국의 지금 노동 운동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근로자들도 많고 이런저런 열악한 상황도 많을 것 같으니 그동안 왜 노조가 없었지 하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아마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럼 미국에 노조가 많이 없나 이래서 좀 찾아봤더니 노조는 있는데 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노조 가입률이 10.8%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알아보니까 미국이요. 기업이 노조 설립을 좀 합법적으로 막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조 설립을 하는데 네. 치열한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세우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지만 네. 그걸 못 세우게 방해하는 것도 회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동이다. 네, 국내랑 조금 다르죠. 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의 일부에서는 인식이 좀 부정적인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잘 안 만들어졌는데 네, 이번에 생기면 이것도 뉴스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소식 짧은 거 하나만 좀 보죠. 미국에는 요즘 백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넘쳐난다던데. 네. 백신 인센티브가 뭐예요? 일단 기업들이 미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 독려를 하기 위해서 예.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뭐 직원이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백신 접종 확인 카드를 지참해서 매장을 방문하면 예. 따끈따끈한 도넛 하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내일 가도 내일 또 주고 다음 날 가도 또 주고. 한 개씩 공짜로? 네. 그리고 그래요?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 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자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500 하나로 한 56만 원을 보너스로 준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밖에도 뭐 AT&T, 인스타그램 여러 기업들이 직원들 백신 접종을 위해서 유급 휴가나 현금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공헌이기도 하면서 네. 정부 방침에 도움을 주는 거기도 하면서 네. 본인들 도너츠 홍보도 하고.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마트한 방법이긴 하네요. 똑똑한 방법이죠. 사실 기업이 살아야 경제 활성화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백신 접종 좀 제발 하세요 하는데 미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네. 홍보도 하고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매일 아침 도너츠를 주는 건 이 건강에 도움이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맙긴 한데 네. 살찔 것 같은데. 예.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 경제 지식들을 저희들이 직접 알아보고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청약통장도 상속 증여할 수 있으니까 갖고 계신 청약통장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깨거나 버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야 그거 정말이야? 다 되는 거야? 다 청약통장이 모두 다 상속되고 증여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보내오셔서 상속 증여 부분만 한번 정리를 저희가 해드릴게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런 종류가 참 많은데 이게 다 한때 옛날에만 있었던 통장들이고 지금 은행 가시면 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의 청약통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종합저축 이거는 모든 종류 아파트를 민영이건 공영이건 다 청약할 수 있는데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상속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통장 물려받으면 뭐가 좋냐? 그냥 자녀가 은행 가서 하나 가입하면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건설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돈을 얼마나 오래 많이 부었느냐에 따라서 당첨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30-40년 동안 부어온 청약통장은 은행 가서 막 가입한 따끈따끈한 새 통장보다 굉장히 힘이 강한 매우 무척 유리한 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요즘엔 가입 안 되는 그런 구식 통장들은 어떠냐? 이것도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만든 통장은 증여가 가능하고요.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중에 청약저축인데 지금은 새로 가입은 안 되지만 옛날에 가입한 거는 언제 가입했더라도 2000년 3월 25일과 무관하게 요 청약저축은 부모님 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부모님은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을 구입할 계획이 없는데 통장만 있다, 청약저축이다 그러면 이거 얼마 부은 통장인지 확인해 보시고 자녀가 받아서 자녀들 내 집 마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시는 겁니다. 책상 서랍에 꼭 넣어두세요. 네,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예, 오늘은 우리나라 산업이 걸어온 길, 산업의 역사 등등 새로운 지식들을 또 배우는 시간 마련했는데 내용과 주제는 달라졌지만 저희가 모시는 이분은 익숙한 목소리의 이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공기업 공공기관 한번 쭉 돌았어요. 네, 그렇죠. 전국의 공기업에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는 우리가 이런 일 하는지 우리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산업 이야기 좀 배우려고 하는데 네.
안 그래도 요즘 시멘트 가격이 자꾸 오르고 부족하다고 해서 네네. 여긴 또 뭔가 그래서 시멘트 산업 좀 배워보려고요. 네, 시멘트 산업은 되게 기본적인 산업이죠. 예전에는 꽤 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산업입니다. 예, 시멘트는 익숙한데 양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양회? 양회. 시멘트 회사 이름에도 붙어 있었던 것도 예, 같고 중국의 양회 이것도 들어봤고 중국 양회는 이제 정치 행사고요. 예. 한자로 보면 양회라는 건 서양의 재란 뜻입니다. 서양 횟가루. 서양할 때 양. 예. 제할 때 회입니다. 서양 횟가루. 서양의 재. 횟가루. 예. 그게 시멘트예요? 네. 그래서 증권 시장에도 아직 이 단어를 사용하는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쌍용양회, 성신양회. 시멘트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멘트, 양회 이게 이제 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두 개 같은 거다. 그게 시멘트 가루라는 의미다. 네네. 서양인들이 만들어서 쓰는 그렇습니다. 횟가루. 그래서 이제 구한말 시절부터 양회라는 말이 쓰이다가 이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예. 이제 기업명이 아직까지 붙어 있는 곳들이 몇 개 있죠. 시멘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양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멘트라는 명칭을 단 상장 기업은 5곳이고 예. 양회라는 이름을 단 곳은 2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멘트 회사가 많은 편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다 있나? 뭐 궁금해서요. 예, 우리나라는 시멘트 회사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생산량도 좀 많은 편인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는 한 5천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한 11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세계 1위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뭐 제일 많이 압도적으로 만들어서 쓰겠죠. 네, 압도적입니다. 22억 톤이에요. 2위인 인도가 3억 3천만 톤이니까 2위보다 7배 차이인 1위니까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전 세계 시멘트의 반 정도를 중국이 생산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제 뭐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쭉 있고요. 예. 소비량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세계 8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본, 터키 등은 생산량은 우리보다 많은데 예. 소비량은 우리보다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수출한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량은 한 650만 톤이니까 생산량의 한 10% 좀 넘게 수출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멘트의 수출량은 세계 12위 정도에 이제 해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시멘트 산업이 그동안 꽤 발전했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나라에서 너희 나라 뭐 잘 만드니 그러면 네. 지금은 뭐부터 얘기해 줄까?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네. 그거 없을 때는 네네. 시멘트가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였다고요? 네, 시멘트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석회석에 열을 가해서 구우면 시멘트가 돼요. 돌을 예. 불에 담그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석회석이 많고 연료값이 싸면 그 나라의 그 시멘트 산업 경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양질의 석회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땅에 묻혀 있는 자원 중에 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존재가 이제 석회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산업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산에서 석회석 해다가 네. 뜨겁게 달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괜찮은 지하 자원이 하나는 있었네요.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멘트가 대표적이고 다른 석회석? 하나는 텅스텐. 텅스텐. 예, 옛날로 하면 중석이라고 표현하는 텅스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석회석 많이 묻혀 있구나. 이거 시멘트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일제 강점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전국의 지하 자원을 싹 조사를 했더니 넘쳐나는 석회석을 보고 이거 시멘트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1919년에 일본 오노다 시멘트가 평양에 공장을 세운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산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7년에 착공해서 한 2년 만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이 북쪽에 공장을 세운 이유는 남쪽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든지 예. 남쪽은 일본에서 수입해 오면 돼요. 바다 건너 오면 되니까. 네. 근데 북쪽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운반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시멘트는 무거운 물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뭐 원료가 많으니까 공장을 세워서 생산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주로 북쪽에 많은 시멘트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평안남도, 뭐 함경남도 이런 쪽에 많이 공장이 건립되었고요. 1942년 7월에 이제 삼척에 이제 공장이 만들어진 게 이제 슬슬 남쪽에도 남쪽에도 내려와서. 이제 만들어진 첫 번째 공장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1945년 해방 그리고 남북 분단이 진행되면서 이 삼척에 있던 시멘트 공장이 우리나라 유일의 이 시멘트 공장이 이제 되는 거죠. 남한만 보면 그렇습니다. 38도선 이남에 있던 유일한 시멘트 공장이 삼척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삼척에도 석회석이 그냥 많아서 거기다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 남부, 뭐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이런 지역에 석회석이 대량으로 매장돼 있는데 네. 뭐 삼척, 단양, 문경 이런 지역이 대표적 지역이죠. 근데 시멘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피도 크고 네. 그다음에 중량도 무겁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송하기 편한 것도 꽤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항구 근처라든지 기존에 철도 노선이 있는
근처면 좋은데 삼척은 옆에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아하. 예, 바다로 수송하기 편한 곳이었죠. 제조 원가보다 배달비가 많이 드는 예, 상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1945년 해방 이후에 매우 혼란한 시기였는데도 이 시멘트는 국가를 이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제 간주됐던 거죠. 예. 그래서 미 군정이 이제 국유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하다. 예, 나만에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1946년 9월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벌써 삼척 시멘트 제조 공사로 이제 출범합니다. 아,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 미 미국이 와서 군정이 이미 공사를 만들어서 공사를 만들어서 저기가 제일 중요해. 저거 빨리 저거 가져와.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공기업이었네요. 그럼. 네네, 공기업으로 시작해서 시멘트를 생산한 게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잘 이어졌으면 좋은데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이제 시설이 이제 파괴되고 음흠. 근데 전쟁에도 필요한 물자죠 시멘트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때 왜? 각종 토치카라든지 아, 진지라든지 그런 거 이런 거 만들려면 예 일단 그리고 도로도 이제 뭐 많은 통행이 있는 곳은 복구하려면 시멘트로 복구해야 되는 게 좋겠죠 보면은. 물에 개어서 부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정부는 1952년에 예. 이 삼척 공장을 이제 복구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음흠. 1953년 3월 아직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도 예. 이제 시멘트 생산을 계속 시작을 합니다. 음. 근데 1953년 5월에 이제 시멘트 산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예. 이걸 입찰을 붙여요. 누구 민영 기업이 가져가라.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민가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생산량 자체 적다 보니까 예. 당시 이제 전후 복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니까 음흠. 새로운 시멘트 공장 만드는 거를 전후 복구 3대 산업의 하나로 지정을 하고 예.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공장 신설에 나섭니다. 아, 전쟁 6.25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3대 산업 빨리 키우자 이런 운동이 있었군요. 네, 핵심 산업. 그래서 3대 산업이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첫 번째가 비료. 농사 지어야 되니까. 예, 근데 전량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시멘트가 있어야겠죠. 음. 시멘트는 뼈대만 만드니까 그럼 네. 또 막아야 되니까 예. 창문이 있어야 되겠죠. 유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판유리 예. 공장 이렇게 해서 비료, 시멘트, 유리가 3대 유리. 산업이었습니다. 옷은 뭐 뭐 알아서 하고 그거는 뭐 하더라도 예 일일이 해외에서 들여와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중요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8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네. 예나 지금이나 이런 큰 사업을 벌이면 어디다 할 거냐가 제일 관심이죠. 석회석도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통도 좀 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저희 동네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동네가 경북 문경, 네. 충북 단양 예. 서로가 이제 막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어디가 됐어요? 그래서 석회석 품질로만 보면 단양이 더 좋았다고 평가가 내려졌는데 네. 전쟁이 막 끝난 직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먼 곳에 아. 만들어야 된다. 충북 단양은 너무 38선과 가까워. 그나마 가깝다라고 해서 경북이 더 멀다라고 예. 해서 경북 문경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은 있었어요, 우리가? 기술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나 설비를 누가 만들어 줄 것이냐를 가지고 또 예. 국제 입찰을 붙여가지고 덴마크 회사인 FL 스미스라는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고 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몇몇 엔지니어들을 보내서 기술 연수도 이제 받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57년에 이제 시멘트 공장이 문경에 이제 하기야. 새로 만들어지게 전쟁 됐죠. 끝나고 나서 이게 제일 필요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서진 거 집 다시 지으려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해외 엔지니어들이 편하게 오도록 활주로까지 옆에 만들어줬어요. 비행기 타고 쉽게 왔다 갔다. 한국에 와서 빨리 시멘트 공장 좀 잘. 예, 주로 서울에 만들어줘라. 체류를 했으니까 예. 이제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없을 뭐 테니까. 예, 감당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비행장까지 옆에다가 이제 간이로 만들어서 시멘트 공장 옆에다가 예. 활주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 공장이 이제 건설되면서 이제 국내 생산분으로 시멘트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가 이제 되기 예. 시작을 했는데 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시멘트 공장을 막 준공하기 직전에 나라 돈으로 만들던 거 원조를 받아서 나라가 만들던 건데 예. 이거를 대한양회라는 곳에다가 이제 불화를 했어요. 저렴한 가격에 팔아 넘긴 거죠 국가가. 나라 기업을 공기업을 네. 왜요? 왜?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이 인수하신 분은 이정림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회사였는데 대한양회라는 곳이 예. 이분은 원래 얼음을 만들어 가지고 미군에 납품하면서 돈을 버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한탄광을 설립해서 광업에 진출하더니 예. 이제 당시 시가로 한 70억 환, 당시 이제 환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예. 70억 환짜리 공장을 단돈 2억 환에다가 인수를 했으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뒷돈 주고 받았나요?
뭐 다들 의혹은 있었지만 그냥 이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같다가 예.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부정축제 수사 대상이 되었죠. 아, 이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뇌물을 통해서 이제 인수받은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의혹도 있었고.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야, 이때 탄광도 하고 시멘트도 하고 했으면 이분이 대한민국 부자 1위였어요? 3위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운영하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룹이죠. 예. 이제 개풍산업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재벌 서열을 따지면 1위가 삼성, 예. 2위가 삼호, 3위가 이제 개풍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때도 삼성이 1등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개풍그룹은 이제 그 서울은행 지금은 하나은행이 이제 인수를 했죠. 예. 이 은행 주식의 74%를 소유한 은행 대주주기도 했습니다. 개풍산업이 네네. 은행도 갖고 있었다. 예. 시멘트도 이번에 받았고. 예. 그래서 정말 탄탄대로를 걷는가 싶었는데 예. 이제 부정축제, 뭐 뇌물 이런 걸로 밝혀지다 보니까 1962년에 새로 정부가 허가를 내준 이제 쌍용 시멘트의 이제 일부 지분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아, 시멘트 공장 저쪽으로 넘겨라. 예, 그래서 결국 1974년에 이제 쌍용 시멘트가 대한양회 자체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쌍용 시멘트의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쌍용 시멘트는 이제 지금도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쌍용 양회라고 돼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안 그래도 좀 전에 예. 청취자분들이 방송 들으시다가 김현호님, 이서진님이 회사 이름 바꿨습니다. 쌍용 양회. 네, 쌍용 CN이라고 이제 바뀌었죠 보면은. 근데 아직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쌍용 네. 양회로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방송 왜 들어요? 더 잘아시면서. 그래서 쌍용 뭐 시멘트 잘못하는 거 없나 이거 이제 보려고 들으신 것 들으려고.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잘 쌍용 하셔야 양회는 이후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예. 영월 뭐 이런 지역에다가 동해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나라 최대 이제 시멘트 이제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문경 시멘트 공장 어떻게 됐지? 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실 텐데 예. 가동 61년 만인 지난 2018년 4월 30일에 이제 노후화 그다음에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서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시멘트 안 만들어요? 경쟁력이 없는 걸로 이제 판정이 돼가지고 시멘트를 안 만들고 있고요. 예. 현재 이제 문경시가 이곳에 국립산업역사관 조성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는 박물관을 만들자라는 뜻이죠.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었던 이곳. 네네. 그래도 휴전선이랑 좀 멀어서 여기다 세웠던 그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척 공장은 이렇게 이제 쌍용의 품으로 넘어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그러면은 삼척 옛날서부터 있던 음흠. 삼척 공장은 어떻게 됐냐면은 1956년에 동양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시멘트공업이라고 이제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동양그룹으로 넘어간 게 원래 누구 거였다고 하셨죠? 원래는 국가 거였죠. 나라에서 지어서 하다가. 네네. 예. 그래서 불화를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동양시멘트는 1967년쯤 되면 100만 톤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예. 이제 국내 최대 이제 시멘트 공장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이후에 뭐 1958년에는 현대건설이 이제 시멘트 사업부를 만들어서 단양에다가 네. 이제 시멘트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고, 했겠죠. 예, 이것이 자기들이 현대시멘트 짓는 주식회사. 아파트만 이걸로 갖다 써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더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예.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회사로 만들자라고 해서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그래서 지금의 성우그룹 모태가 이제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우그룹이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이제 동생분이신 예. 이제 그 정순영 회장이 이제 성우그룹을 이제 창건했죠. 그렇군요. 야, 이게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것도 참 파란만장했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가 파란만장했지만 시멘트 예.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누구나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하기야 수요는 줄 서 있으니까. 줄을 서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자금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과 사건이 많았던 것이 1950년대, 60년대 시멘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시기를 거치면서 시멘트 산업은 줄기차게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난 1971년이 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8개 회사에서 시멘트 687만 톤을 이제 생산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벌써 세계 20위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 시멘트로 우리 아파트 다 지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뭐 여러 도로도 놓고요. 그다음에 각종 댐 만드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춘천댐 뭐 이런 이제 시멘트를 사용하는 중력댐들이 이제 국산 시멘트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우리나라에 거죠. 석회사가 없었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곤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유일한 어떤 지하 자원, 대량의 지하 자원을 잘 활용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시작한 시멘트 산업은 그 이후에 7, 80년대, 90년대 많은 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번 주부터 주말 방송은 없어졌습니다. 주말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은 평일 방송 다시 듣게 하면서 저희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